봅시다. 1단락부터 가볼게요. 시끄러우면 나가서 수업, 문제 풀어도 돼. 몇 시에 가세요? 오늘 10시 반. 시끄러우면 나가서 풀어도 돼. 또 이렇게 얘기했다 자꾸 나가란다고 얘기할 생각하지 말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자, 봅시다. 자, 소실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 일으킵니다. 자,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뭔지, 소실의 언어가 뭔지, 그 차이점이 시험으로 나온다. 소실 이전의 사람들, 전통적인 견해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소실에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 자, 현실 세계를 언어가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는 같은 말. 근데 이것은 누가 가졌던 생각? 전통적인 견해에서 가졌던 생각. 소실의 생각이 아닌. 라는 것을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베꼈다. 그럼 뭐가 중심이야? 현실 세계가 중심이지. 그것을 그대로 베껴낸 게 언어인데 소실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야. 오히려 언어 체계가 먼저 존재하고 세계가 그 언어 체계를 통해 인식되는 거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라 언어 체계가 있는데 그 언어체 필터링 돼서 우리는 현실을 인식한다는 얘기야. 자, 그거 뭐죠? 게임? 마인크래프트인가? 맞나? 그 게임? 집 짓는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몰라서 물어봤어. 자,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는 사각형의 격자 무늬의 것들로 해서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그때 그러한 격자 무늬의 표현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계가 그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렇다는 거야. 한번 가봅시다. 자, 소실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 체계로 현실 세계, 자, 언어 이꼴 기호 체계.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다. 그 기호는. 자의적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건 임의적인. 무슨 얘기냐? 기호의 정의. 기호란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표지판 같은 거. 그 표지를 나타내는데 그 표지는 기표와 기로 이루어진다. 자, 소실의 견해입니다. 언어는 기호 체계다. 기호 체계라는 말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게 아니야. 그 나름의 체계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기호는 기표와 기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는 기호의 기예요. 표는 표현, 의는 의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 쉽게 말하면 음성 언어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거죠. 기의는 내용이에요. 그 언어에 담기는 내용이 뭡니까? 의미, 뜻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죠. 음식이 기의, 그릇이 기표. 자, 예컨대 언어의 소리층을 지칭하는 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는 기표에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지보다 는 기의가 대응되는 거다. 그것이 결합된 것만이 기호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렇게 기호들로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실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며 나왔네요. 자의적인 거.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 기호 체계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뭐 설명해요? 자의적 체계라는 걸 설명할 겁니다. 그 기호를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자, 자의적의 반대말 필연적. 그러니까는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걸 산이라고 보통 우리는 부르지만 다른 나라는 마운틴이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는 샨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게 달라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 표식인 음성이 만약에 그 의미를 나타내면 반드시 그러한 소리를 나타낸다면 어느 세계나 동일한 소리로 산이라는 의미를 말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산을 나타내는 산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음성 언어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기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그 의미를 이,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짝지어지는 데는 필연성이 없다.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그렇게 됐으니 그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번 산을 의미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산이라고 음성언어로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사회적으로 구속해야지만 그 언어로서 소통할 수 있죠. 똑같이 산을 의미하는데 누구는 산이라 그러고 누구는 바다라 그러고 그 음성을 해당하는 음성을 혹은 글이라고 하고 서로 다르게 부르면서 산을 의미하면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산이라는 뜻을 산이라고 발음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약속으로 잡아야죠. 이걸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책인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 체계이자 약속의 체계다. 그 자의적인 성격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다. 즉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현실 세계를 그대로 묘사했다면 의미와 그런 관계는 자의적 체계가 아니라 필연적 체계였겠죠. 자, 더불어 소실은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요걸 주장합니다.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항상 언어 체계로 필터링해서 인식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설명했습니까? 요거 설명했죠? 언어의 기호 체계. 자, 기호 체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의적 체계라고도 얘기했어요. 자, 이제 뭐 설명합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게. 예를 설명합니다.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을 새롭게 인식한다. 라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랑그란 언어가 갖는 추상적 체계고, 파롤은 랑그의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 자, 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보죠. 이런 도형을 그려봅시다. 크기도 다르고, 실제 모양도 조금씩 다 다르죠. 실제로 우리는 이걸 그렸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걸 우리는 어떤 도형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완벽하다고 칩시다. 완벽한 원, 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리고 뭐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원이네.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디 동물이 막 지나갑니다. 몇 마리의 동물이 지나가는데 얘네가 봤더니 다 개예요. 고양이가 아니라 개입니다. 개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 머릿속에 개라는 건 어떻게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관념이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동물을 보고 개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죠. 이럴 때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랑그라고 얘기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것을 실제로 그려냈을 때 그려진 현실적인 그림, 표현된 그림. 하지만 완벽히 다들 똑같진 않죠. 하지만 이들이 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채는 건 뭐 완벽한 요 랑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얘네가 바로 뭐예요? 파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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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무리 음색을 달리하고 누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머릿속에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떠올립니까? 오빠라고 떠올리죠. 오, 쌍비읍, 아를 떠올립니다. 이 떠올린 얘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랑그. 실제로 발화한 녹화하고 틀을 수 있는 그 소리 그 자체가 빠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소실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표현 방식이나 보이는 사실상 그 가사는 언어적인 랑그에 의해 지배되거나 당연하죠. 어떤 발화를 하더라도 어떤 파롤도 파롤은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 해석되고 지배받는다. 이거 혹시 남는 스탬플 없어요? 샘플로.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빨간 계통에서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이렇게 표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빨간 계통은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소치리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색깔 계통의 색을 그대로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
이는 결국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되게 중요하죠.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의 언어가 무지개 빛깔을 세 가지로만 분석한다고 칩시다. 구분한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동일한 색깔을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지만 그 무지개에 대한 색 표현, 색의 인식은 그 나라 사람들은 세 가지로만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일곱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책에 맞춰 말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통념이야. 일반 상식. 그것을 반박합니다. 하지만 소시르는 발화의 진정한, 말하는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닌 랑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은 진짜로, 실제로 말하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랑그, 추상적 언어 체계. 왜? 모든 해석은 이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말도 이거의 전제에서 이거에 기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이번엔 그 이외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새로운 철학자. 지금까지 소슈리였고요. 자,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되게 중요한 거네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거나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사전 찾아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의미 사용 이론. 요거, 요거. 요게 의미 사용 이론의 뜻. 봅시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혹은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생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례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건 단지 사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맥락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맥락. 맥락. 맥락이 달라지면 언어도 달라집니다.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사전에 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보시면 그대로 갑시다. 사전에 실려 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 필요한 빨간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 여기 지금 뭐예요, 이게? 맥락이죠. 요 맥락에 맞추어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 그래서 빨강이라는 단어는 맥락을 떠나서 사용되지 않았죠. 맥락 속에서 그 빨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고 교사에 의해서 듣는 사람은 그 언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감을 들고 그리는 것, 그 반응 이것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 사용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한다.
예컨대 땅 따먹기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자,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어디서 뚝 떨어진 법칙이 아니고. 이러한 규칙은 그걸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되는 곧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 맥락이죠.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그 맥락을 떠나선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자, 언어 사용, 자, 의미 사용 이론은 언어를 게임에 비해 설명하기도 하고, 의미 사용 이론을 이번엔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크다와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들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 언어의 불명확성, 같은 말 모호성이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고 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모호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정확한 크기를 명확하지 않을 때 불명확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니까 오히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불명확성의 장점, 융통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똑 떨어지는 명확성이 융통성의 여지를 없앤다.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 여기까지 인정해.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땐 그것의 적용 사례들의 어떤 공통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자, 개념이 형성될 때와 개념을 사용할 때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개념을 형성할 때 이렇게 돼요. 음, 실제 나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 나무들. 얘네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죠. 인간은 이것들로부터 머릿속에, 머릿속에 완벽한 나무를 이미지로 형성합니다. 개념으로. 요게 개념이에요. 개념은 그래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개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지는 어디서 만들어졌겠습니까? 개라는
개과에 속하는 동물들을 수없이 보면서 그것들의 공통 요소를 추출해서 차이가 나는 걸 없애고 추출해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형성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릿속에 있는 이거를 표현하는 게 언어죠. 나무. 그래서 우리 나무라는 건, 이건 소시르가 한 말이기도 한데, 나무라는 건 이게 언어죠. 이게 음성입니다. 음성. 뭐 문자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이 음성 언어는 실제 현실의 실제 나무를 직접 가리키지 않습니다. 얘는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관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한번 개라는 걸 써보면 머릿속에 개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근데 개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고 어떤 구체적인 방 안에서 있는 모습으로 떠오르지 않고 무중력 상태의 공간에 개의 형상이 어렴풋하게 그려집니다. 개가 바로 뭐예요? 그런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용한 개념은 그런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되는 이 나무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게 되죠. 사용할 땐, 사용할 땐 그 사용할 때에 어떤 공통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필요 없다. 왜? 여기는 공통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형성했고 나무도 그걸 가리키지만 나무라는 개념이 그런 공통 요소로부터 만들어진 건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땐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거를 꼭 고집해서 쓸 수는 없다. 언어란 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현실 세계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할까? 자, 다양한 구체적 맥락에서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 다르죠? 이런 맥락을 소시르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얘한테 맥락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의미가 다양하게 변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결정돼요. 그렇게 결정되면 그거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인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죠. 언어마다 그 체계가 다르고, 체계가 다른 언어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다른 거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언어 안에서도, 하나의 언어 체계에서도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세계를 인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